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로써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여야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 차례로 만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헌재의 파면 결정 이유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7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은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한민국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가장 유력한 날은 6월 3일입니다. 이 4월 4일에서 60일 계산하면 6월 3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이 6월 3일 대선을 진행하는 것을 지금 공감대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이 50일 전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내일이죠.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6월 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각 당은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 체제를 재신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 지도부를 재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책임론도 제기가 됐지만 이 대선이 지금 2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당 수습이 우선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체제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려면 현 지도부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관위 구성하는 방안도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제안했죠. 네, 조국 혁신당은 이 범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를 함께 뽑자며 100% 국민 투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각 당의 후보를 정하는 게 먼저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출마할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그런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경선 전 준비 시간과 또 결선 투표 가능성에 대비해서 뒤로 남겨둬야 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의 대선 경선 기간은 약 3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 이후 본격적으로 경선 준비에 돌입하는데 이 대표의 사퇴 시점은 모레쯤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막이 오르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 시장은 SNS에 53년 전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고 적었습니다. 오늘이죠. 자서전을 출간하고 내일은 퇴임 인사를 다녀야 한다며 시장직 조기 사퇴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시장 측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국회 인근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차릴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출마를 준비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같은 건물에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인 출마 계획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대선 출마 요구에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주 중반 서울 광화문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군들도 속속 채비를 마치고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계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오늘이죠. 가장 먼저 출마 선언 테이프를 끊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전망입니다. 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 발맞춰서 대권 행보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용진 전 의원은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한남동 관저 퇴거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지 이제 오늘 이제 닷새 나흘째가 되죠, 나흘째.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온 지지자들을 향해 또다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를 거론하며 자유와 주권의 수호,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선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에서도 고맙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거나 이 반성과 사죄, 국민 통합의 표현은 지난 사흘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파면 사흘째 저녁 청와대에서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면서 이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 내란 수계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의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황처럼 노고를 취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날에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함께 진행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이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른 이른바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데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 경선 기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우 의장은 개헌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을 고치고 국회 내 개헌특위도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내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거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데요.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는 내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지금은 내란 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할 때이지 개헌으로 시선을 분산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발표하기 전에 각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을 한 뒤 한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 말을 미뤄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서 개헌 진행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1분 대구 서변동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채워 하늘로 날아올랐던 헬기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땅으로 곤두박질을 친 건데요. 네. 이 사고로 헬기에 홀로 있던 70대 조종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담수량 550리터의 벨 206L 기종으로 대구 동구청이 올해 봄과 가을에 240일 동안 임차한 헬기입니다. 1981년 생산돼 올해로 기령이 무려 44년입니다. 대구시는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헬기 임차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산불 진화에는 모두 5대 헬기가 동원됐는데요. 오후 3시 12분경 발생한 이 산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8분경 진화 완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낮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강원도 임차 헬기도 의성군 신평면에 추락해 70대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한 바 있는데 그만큼 지금 노후 헬기 문제 계속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6도인데 한낮에 서울과 더불어 강릉 20도, 대전, 전주 2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넘겠습니다. 일교차가 충청 이남의 경우는 오늘 20도 안팎까지 나기도 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쭉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밤에 흐려지겠고요. 또 밤에는 미세먼지가 좀 쌓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치솟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소량 뿌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강원도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인접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기 때문에 각별히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정도, 또 산지 쪽은 초속 20m로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요. 특히 산지 해안 쪽으로 보다 강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팔곡터널에서 8탄까지 16km 구간 길게 정체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영동선 시점에서 월곶까지 막히고요. 이후에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서용인 분기점에서 2, 3차로와 갓길 막고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이후 양재터널 부근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요. 반대 일산 방향은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강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채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돼서 대통령이 복귀를 기대했던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또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고 또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고심이 있었겠다. 우리가 38일간 최장 그렇죠. 선거 변론 기간이었 평의 기간이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의 선거문에 보면 그 고뇌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중간에는 5대 3일 거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한데 그 선거문을 보면 처음부터 8대 0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타날 국론 분열이라든가 그 이후의 혼란 사항을 우려하면서 8대 0을 맞추기 위한 평의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을 선고문 내용을 들으면서 좀 느꼈습니다. 선고문에서 혹시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우선은 저희들은 이게 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 예를 들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든지 또 산액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넣었다가 결국은 이 헌재 심리에서는 그걸 뺀 것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형사소송법 312조에 나와 있는 이 검사의 피신 조서라고 하는 것들을
재판정에서 부인할 경우 이건 증거로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들어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래서 각하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주장도 했었는데요. 결국 그 과정 자체가 헌재 재판관들은 적법이라고 보았고 다만 보충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네, 그랬죠. 일사리 부재리의 원칙도 이거는 법으로 좀 제약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피신 조서와 관련해서는 전문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네. 이 전문 법칙과 관련해서는 헌재 재판관 네 분이서 서로 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네. 두 분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과정 자체는 아마 밖에서 보기는 처음에는 이제 뭐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쉽게 8대 0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평의가 38일간이라 길어진 이유는 그런 절차적 금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은 이 과정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있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론 대통령의 계엄은 위헌과 위법 그것도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 계엄으로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대통령이 소위 말하면 오죽했으면은 계엄했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관들도 대통령의 고뇌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을 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뭐 탄핵을 남발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를 일방적으로 하고 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방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걸 국정마비라고 받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어떻든지 노력 부분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엄이라는 걸 가지고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냐. 이런 측면이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파면되고 자연인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정치권과 국회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가. 이 부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가 또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는 승복의 입장과 함께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당내에는 탄핵 찬반 의원들 간에 좀 후유증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뭐 사실은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게 그 대통령을 만들었던 당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충격이고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죠.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계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정치를 했어야 되는 게 옳았거든요. 네. 근데 계엄도 못 막았습니다. 결국은 또 그리고는 이 108석이라는 소수이긴 하지만은 108석의 의미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인데 저희들 내부가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라는 상당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아쉬움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탄핵 이 심판 이 선고된 즉시 우리 당 지도부가 네. 승복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한 거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거다라고 해서 동의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쉽습니다. 아쉽고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네. 정도이긴 하지만은 이걸 받아들이고 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제는 정말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 약간 잡음이 있지 않나 후유증이 있지 않나 이걸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군요. 아니요. 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당론이 우리 당론은 탄핵 반대였거든요. 탄핵 반대라는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렇습니다. 탄핵은 계엄은 반대. 잘못됐지만은 대통령 이 탄핵까지는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론에 어기고 사실은 일부 의원들이 탄핵 소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또 사실은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 상처를 주는 얘기들을 언론에 나와서나 막 이렇게 해서 감정의 골이 조금 깊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의원들과 당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철학과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면은 당을 나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그 얘기 있을 법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저를 포함해서 반대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돼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문제를 과거에 또 연연해서 우리가 갈라서고 또 분열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우선은 대선 때까지는 한 길로 가자라는 의견들도 제기되었고요. 아마 그 최종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판단은 하되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제명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거는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윤리위원회는 당 지도부하고도 독립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도 사실은 여기에 개입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선은 조기 대선을 잘 치러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어제 지지층을 향해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고 선거 날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 승복의 메시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정도면은 승복으로 저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면 선고가 나오고 난 2시간 후 정도에 아마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입장에 보면은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이 보듯이 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랐는데 그건 조금 법리적으로 보면 무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탄핵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나왔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인정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마 그 부분들은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1호 당원인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김윤덕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고도의 선거 전략적인 차원입니다. 아마 민주당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을 향해서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계속 소환할 겁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를 윤석열 때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구도로 가는 게 가장 쉬운 구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과 한 묶음으로 소환해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야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모든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 주어지는 이 예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민주당이나 또 권력기관에서는 뭐 직권 남용에다가 갖가지 붙여서 또 대통령에 대한 고발하고 수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 부분들을 우리가 저 대통령이 어려워졌다고 그냥 인간적으로 선을 끊는 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당적의 정리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좀 우리 걱정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개헌해야죠. 아마 뭐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런 그 개인을 떠나서 우리 국가적으로는 또 다른 비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87년도 우리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8분의 대통령 중에 지금 3분이 탄핵 심판을 받고 2분은 파면이 됐습니다. 또 4분의 대통령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1분의 대통령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머지 대통령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아들들 다 깜판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따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5년 단임제라는 87년 헌법체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게 개헌해야 돼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대로 이번 이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하자 한 2달 남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의지가 있고 합의만 된다면은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고 봐요. 과거에 87년 헌법 만들 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안 했는데 아마 실현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당장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뭐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다 반대. 개헌은 때가 아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다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개헌일지라도 뭐 절대 다수당인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각 당 지도부와도 다 좀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때마침 정대철 헌정회장의 인터뷰 기사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단계적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대표하고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교감 후에 나온 얘기 아닐까요? 글쎄요. 어제 나왔던 민주당의 반응은 사실은 대선 전에 개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대선 이후로 지금은 민주당의 표현에 따르면은 내란 종식에 그 집중해야 될 때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내란 종식 그 마지막 수순이다라는 걸로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이걸 개헌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준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국회의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질 건 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있습니다. 있지만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여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도 관저에서 만났던데 탄핵 이후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인간적인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고 아마 당 지도부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겁니다.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간관계가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어려움,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는 결정이 내려졌으면은 어떻게 보면 위로라고 할까요? 가는 걸 인간적으로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무슨 뭐 해석이 따르도록 하는 거였다면은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파면 이후에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그동안 겪었던 고초보다 더 큰 고초가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와 관련된 재판도 받아야 되지만은 아마 이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아마 법적, 사법적인 압박들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통령도 이제 선거라든지 정치는 당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조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나오셔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는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 잘 치렀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당에 맡기겠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정치나 이런 것으로부터 손을 떼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메시지를 내시거나 지지층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셨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우리 당에서 뽑힐 새로운 이 대선 후보와 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후보가 굳어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거나 또 우리 당의 후보 중에 대통령의 지지, 국민적 지지가 아직도 일정 부분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기대려는 유혹을 받는 순간 저는 대선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 후보들도 대통령께서도 이런 대선에서는 절제하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일강이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강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고 조기 대선으로 간 게 사실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된다는 실감이 국민의힘 쪽에는 지지자들 쪽에는 아직도 안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뭐 이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 복귀를 바랐던 사람들에게 우리 당은 조기 대선 얘기를 꺼낸 것도 금기시였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당의 예상되는 대선 후보군들의 지지도가 전부 한 자릿수인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김문수 장관이 그래도 좀 도드라지게 1등이었던 거는 대선 승리 카드라기보다는 그때까지는 누가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대통령 복귀에 선명한 분이 누구냐를 놓고 판단할 때는 당연히 꽃꽃 장관이라고 하는 김문수 장관으로 지지가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 당내에서도 과연 누가 대선 후보가 되어야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아마 우리 지지층과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보수가 분열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죠. 분열하면은 필패죠. 다들 어찌 보면은 이번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위태로워진다라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지키기보다는 나라 지키기, 자유민주 체제 지키기라는 더 큰 그런 대의 명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명분으로 놓고 보면은 대선에서 지면은 그게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뭉쳐야죠. 작은 차이를 극복해서 뭉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우리 당 내부가 그렇게 크게 그때는 쫙 갈라졌잖아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 장례 명장 1호 유재철입니다. 2006년에 최규하 대통령 장례를 시작으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에 노태우 대통령 장례까지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2002년도에 미국하고 일본을 가서 장례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죠. 일본에는 떠나기 전날 밤에 통야라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이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그런 덕담을 주고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관을 열고 이렇게 비용이라는 의식을 진행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 접견 서비스가 되는데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가까우신 분들이 고인을 위한 추모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막 참 유머러스하게 진행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보면 외국 장례식의 주인공은 고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재는 상주나 조문객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타인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떠나가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맑고 포근한 전형적인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종일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공기 호흡할 수 있겠는데요.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20도 이상, 그리고 그 밖의 지역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이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나오는 곳이 많겠고요. 산지 쪽은 초속 20m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일부터 대표적인 봄축제 주말까지 여의도 벚꽃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오늘처럼 꽃을 닮은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말에는 전국에, 휴일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으로 5mm 정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을 위시해서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내륙에 안개가 껴 있는데요. 해안 주변 또 교량과 내륙의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기 때문에 각별히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전주 22도 등 20도 이상인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하셨던 대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당내 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차분한 분위기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비상계엄에 의해서 파면이 됐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엄중하고 차분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탄핵소추 사유 모두 인정이 됐는데 네네. 이 선고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글쎄요. 저도 지난번에 왜 네네. 우리 정앵커님하고 이제 방송하면서 저는 8대0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하면서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 국민들이 모두 받고 전 세계가 받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재판을 이어왔던 판사들이었고 법조인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이 단순 사건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명확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왜 그럴까,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지만 그래도 저는 8대0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그것이 이제 결과로 이어졌는데 아마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네.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쳤었죠. 예. 이 결정문 가운데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회는 정부와의 대화에 타협을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국회의 역할도 담겼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같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22년 5월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그 국회 와서 연설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여야가 박수를 보내줬고 상당히 이제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 축하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야당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연설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당선되고 5월에 국회에 와서 연설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국 얘기를 하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했다. 전시연합내각으로서 처칠은 보수당이었고 노동당의 애틀리와 함께 전시연합내각을 구성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의 정치 문법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야 협치를 이끌고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 당시 또 많은 의원들이 박수도 보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야당은 완전히 정적으로 생각했고 야당과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에게도 전화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전선이 너무나 극한의 대립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회에 와서 연설했던 전시연합내각에서의 처칠과 애틀리 여야의 그러한 정치 구도를 가졌다고 하면은 이런 비극까지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내란으로 이어졌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반응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거일이죠. 국민의힘 네. 지도부한테는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했고 어제는 그 지지층한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12월 3일 날 내란밤 하고요. 아마 12월 7일인가 자신의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면서 당에게 맡기겠다고 예언을 네네.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극단적인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손을 내밀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몸짓과 손짓을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수사를 하고. 그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서부터 또 대한민국의 비극이 또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장시간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내란에 대한 것을 없었던 것 그냥 덮으면서 자신들의 지지층과 함께 극우와 함께 내란 선동을 오히려 이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파면의 결정적 또 계기가 됐던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와 더불어서 각성을 하고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야 되는 건데 다시 또 극단의 언어를 쓰면서 분열의 정치를 가속화시키는 윤석열의 저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또 보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의 저러한 행태와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배경은 뭡니까? 그건 당연해야 한 거 아니겠어요?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맨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적 기본권, 천부인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기 위해서 내란을 했고 영구집권을 모색했던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당사자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뭡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석열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의 자유민주를 짓밟고 기본적으로 야당을 억압하고 짓밟았던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판결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제 방금 전에 네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은 아마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거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선거 전략이 아니라 뭐 대선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시작되겠지만 저도 이제 권영진 의원님 인터뷰 들었는데 네. 민주당이 소환을 했나요? 윤석열 자신이 지금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소환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입니다. 대표직 사퇴는 선거일 공고되고 나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선고 날짜를 공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마 내일쯤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 언제 뭐 내일쯤 선고 공포가 되면 대통령 출마와 관련해서 대표직 사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앞으로 일정이 되게 짧습니다. 60일 네네. 이내에 선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벌써 이제 57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이 민주당 선거 일정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도 뭐 지금 그 관련된 내용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선 일정과 이제 본선 일정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의 선거 일자가 날짜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선 일자를 하고 또 대통령 선거의 본선거 한 2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되게 대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선 기간도 아무래도 최소화될 수밖에 없겠죠. 한 달이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달 정도는 근데 필수적으로 지역을 돌고 또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선 한 달, 본선 한 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
통합을 좀 부각시키는 인사들로 꾸려질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경선 준비를 이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경선 캠프가 구성이 되면은 구성한 분들을 모습을 보고 그래도 뭐 지금까지 민주당은 많은 의원들이 지금 171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자원들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맡겨도 잘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일단은 이제 경선도 경선이지만 본선도 그렇고요. 저는 뭐 통합도 통합이지만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인선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것을 모아서 선거 캠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능력도 통합도 다 갖추면 좋겠죠.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좀 탄핵에 찬성하고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해요. 네네. 그런데도 무당층이 좀 많은 거 보면 반 이재명 정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극단의 정치가 된 것이죠. 특히 여야의 진영 간의 대결, 또 세대 간의 대결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념 간의 대결, 또 지역 간의 대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선거가 되면은 뭐냐면 그 인물에 대한 네. 선호도 뭐 비선호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것이 극단적으로 이제 특히 윤석열의 탄핵 국면에 있으면서 이러한 싸움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가 됐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실증이 나는 분들은 이제 무당층으로 가는 거고 지금 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 비선호도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시간적으로 좀 많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치 평론가의 얘기를 보니까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부각시키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 이재명 정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구도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지난 대선 후보를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 과정에서 봤을 때 당내 확고한 리더십을 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 정당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실력이라든가 그 정책이라든가 인물의 어떤 경쟁력이라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정당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당대표로서 뿌리 내리고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그분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지지도도 많이 받았지만 당대표를 했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에서도 지지가 더욱더 확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실력과 정책이라든가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정당 내에서 당대표가 뿌리 내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것은 확고한 지지율을 확보했고 또 지금까지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 의원님도 지도부시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발표하셨던 중도 실용주의. 네네. 이게 또 당의 정체성과는 약간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노선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국가도 그렇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더 포괄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변수이자 상수일 것 같아요. 국가가 지금 보면 이제 내란 이후에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과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복과 성장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성장 정책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방향성은 잘 맞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의 질의 개선 부분뿐만 아니라 이념으로 이렇게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1의 가치이고 국가가 가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도 실용주의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맞는 정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리더십으로 가셔야 된다. 예. 네. 조국혁신당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또 다시 한번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어떤 제안이고 정당은 또 정당 나름대로의 후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확보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시너지가 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보의 경쟁력으로 봤을 때 그것을 결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오픈 프라이머를 뭐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권 후보 가운데 압도적 지지율을 지금 네네. 구가하고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도 보겠지만 오히려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큰 힘을 몰아서 대세몰이를 가면서 지금에 있는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경쟁력을 통해서 오히려 우위에 있는 선거 구도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아주 근소한 그렇죠. 차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야권 통합 단일 후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죠. 조국 혁신당도 아마 그런 역사적 소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절차적인 문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는 네. 어떤 식으로 뭐 단일화를 통해서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단일화보다는 뭐 야권의 단일 후보로 가야만 이번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게 역사적 소임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범야권에 있는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환경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당내 비명계에서도 좀 비슷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 말하는 거. 뭐 그것은 충분히 뭐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이번 선거가 헌정 파괴 세력, 헌정 수호 세력에 대한 마지막 그 결정적 싸움이 대선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헌정 수호 세력의 단일 대우로서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모으는 방법이 다른 분들은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대선을 확고하게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도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파면된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아마 멀리 할 겁니다. 더 선을 긋겠죠. 거리두기를 할 거다.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처절하게 아마 선을 긋겠죠. 이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경선 포인트는 국민에게 정말로 각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대선 후보들은 뭐냐면 극우가 판을 치면서 극우들의 영향에 의해서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을 연연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철학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 차기 대선에서 따뜻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란과 절연하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힘의 지금 얘기한 자유민주주의 맨날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에 외치는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윤석열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이 그 정당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어떻게 떳떳하게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당의 후보라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절연하지 못한 후보는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개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 실시를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원식 의장님은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시기와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면이 된 이후에 한 50여일이 이제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개헌과 대선을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충분한 수기와 공론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6월 3일에 같이 동시 투표를 하기는 시기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 당 지도부와도 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지도부에서 공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개헌 어제 우원식 의장님의 발표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된 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에 동시 투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최근에 정대철 헌정회장의 인터뷰 기사 혹시 네네.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헌정 회장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얘기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뭐 일자를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개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감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국회 예산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많이 되어 왔지만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바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통화를 했고 단계적 개헌론, 그러니까 일부분 권력 구조에 대한 일부분 개헌을 하고 나머지는 새 정권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뭐 이런 언론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등 8개 법안에 대해 재의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 지금 시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법안 통과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거부권 행사된 법들 아닙니까? 크게 보면 8가지가 되는데 관심 있는 법이 이제 내란 특검법하고 명태균 특검법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하고 재의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발의를 할 건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의결을 하는 것은 다음 수순에 맞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을 4월에는 해야 됩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그 대정부 기간에 재의결을 할지 말지 아니면 하루 다시 본회의를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여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당이 아니죠 이제 뭐 국민의힘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다시 한번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8개 법안 가운데? 보통 8개 법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그 거부권 행사했던 법이 8개이기 때문에 8개를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나눠서 해보고도 싶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께서는 아마 한꺼번에 재의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8개를 같이 올려서 하게 될 거예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영향을 끼칠까요? 그거는 이제 내부에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 비상계엄이 유현유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유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결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란 수사가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이걸 다시
국민의힘에서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시켰다? 아마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국민들이 볼 겁니다. 그 낙인 효과를 통해서 대선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구나. 그 세력들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절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절연을 해야만 떳떳한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 특검법을 부결을 시켰다? 저는 국민의 질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로 넘겼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뭐 법사위에서 일단은 넘겨서 법사위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일단은 파면 국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바로 탄핵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조사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네. 한덕수 대행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좀 역할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 이제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고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선거 관리겠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번 대선이 다시 한번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선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거 관리. 예. 대선 국면에서 아무래도 정책 현안들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정책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추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볼 때 정부에서도 이제 10조 원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추경 논의는 많이 돼 왔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내란이 지속되고 대내외적인 위기가 오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 국면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웠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추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기 위한 추경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35조를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거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추경 편성에 상당히 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성은 여야 정치권 다 동의하면서도 뭐가 걸림돌입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지역 화폐라든가 뭐 지역 상품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걸 인정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선 단계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10조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하자, 협의하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이어줄 수 있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것이죠. 네.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구조개혁 문제는 계속 특위에서 활동을 합니까? 일단은 모수개혁의 큰 틀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저 보험료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한 것을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연금특위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금특위에서 지금 이제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계속 활동하는 계속 거고. 활동하는 거죠. 연금특위에서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맞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정책시사 3부 시작합니다. 먼저 날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막다가 밤부터 흐려져서 밤사이에 중부지방으로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쭉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대부분 지방 15도 이상, 특히 충청 이남 쪽은 20도 이상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서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부 서해안 위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까지 안개가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아침 낮을 이렇게 안개가 짙은데요.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내륙의 강호수 인접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습니다. 또 안개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8일부터 대표적인 봄축제인 여의도 벚꽃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한 주간의 날씨가 궁금하실 겁니다. 다른 날 대부분은 맑고 포근하겠고요. 이 끝날인 주말과 일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강릉이 20도까지 올라가고 대전, 전주 22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 이상 되겠습니다. 16에서 24도 분포고요. 비가 내린 뒤에도 기온 변화가 크진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올라서 서울 9도 등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9도 등 16에서 23도로 낮 기온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일시적으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을 수 있겠고요. 서해상의 안개가 짙은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 먼바다의 물결도 높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동쪽 산지와 해안 위주로 바람이 매우 강할 텐데요. 계속해서 산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3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나볼 시간인데요. 교수님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봄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로이킴입니다. 봄봄봄.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대한민국 중심 채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유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교수님 오시는데 힘드셨죠? 예, 제가 좀 막혔습니다. 예. 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먼저 헌법학자로서 이번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12월 3일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12월 7일에 그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나서 12월 14일에 2차로 상정한 것이 네. 가결되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일각에서는 한두 달이면 그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그랬어요. 그런 어떤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실관계가 상당히 또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았고 또한 그 2월 25일에 그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3월 7일에 중앙지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또 여론이나 어떤 그런 절차적인 정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여론이 상당히 반전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한 3월 14일쯤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측을 네. 했었으나 생각 밖으로 선고기일도 지정되지 못하고 35일이 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못해서 많은 그 어떤 추측과 그렇죠. 또 그 네. 여야 간의 정치적인 압력도 컸었고요. 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4월 4일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상당한 어떤 반전과 많은 억측과 이런 것이 난무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야 간에 또 어떤 많은 대립이 있었고 또 여론도 상당히 갈라진 상태에서 파면 결정에 내려졌지만 우려했던 그런 여러 가지 폭력 사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번 이제 헌재 결정문 다 살펴보셨을 텐데 좀 차별화되는 특징이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결정문보다는 좀 더 쉬운 문장으로 일반 국민들이 읽어도 대부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내용이 쉽고 간명하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결정문 초안은 정영식 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초안을 주도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심 재판관이 원칙적으로 그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심 재판관이 법정 의견과 다를 때에는 자신의 소신과 반하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주심 재판관이 반대 의견의 초안을 쓰고요. 그 법정 의견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결정문 초안에 그 법정 의견을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사유가 5가지였는데 먼저 그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이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하자는 상당히 명백한데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만 다퉈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보기에는 어떤 그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특히 그 박인수 그 계엄 사령관이라든지 계엄 포고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국무위원들에게 전혀 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에게 발언의 기회, 진술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실체적인 어떤 하저, 즉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하다고 대다수가 보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다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점이 이제 인정이 안 됐는데요. 특히 예산안을 네. 상당히 삭감했다든지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든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유도를 했다든지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어떤 비상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러한 점들이 어떤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큼의 그런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계엄 포고령 자체는 그런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라 할 수 있는데 또한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다 위헌이다 이렇게 보면서 특히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 부분,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른 그 내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 국회 활동을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예,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도 그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해서 이미 그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사건에서도 고위공직자의 어떤 직무상 위헌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핵 심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법심사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판시하였습니다. 국회 그 군경 투입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국회의 그 계엄군과 그 경찰 기동대를 보낸 목적 자체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측면을 판단했는데요. 특히 그 뭐 헬리콥터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총기 같은 그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어떤 국회에 뭐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점, 그게 그리고 생중계로 다 중계가 됐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봉쇄를 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국민과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 자체를 뭐 만들었다는 점 등 이러한 점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문제, 또 법조인 위치 파악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좀 풀어주시죠.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점검하라고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윤 대통령 본인이 변론 절차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불법 영장주의에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이런 점을 인정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어떤 점을 네, 법조인 위치 파악에 대한. 법조인 위치 파악도요. 이 정치인 그 위치 파악의 경우에는 그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 즉 국권 논란의 네. 목적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그 전직 대법원장과 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그 위치 추적 그런 지시는, 이것은 그 과거에 그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현직 법관들이 어떤 자신들이 현직에 있을 때 재판했던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행정부에서 체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측이 주장할 때는 뭐 체포 명단 또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부분들인데 증언에서 나온 대로 예를 들면 인원이라고 바꾼다라든가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위치 파악 이렇게 바꾼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적법 절차 원칙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그 윤 대통령의 그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나 검찰 조서 이런 것에는 이제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뭐 끌어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속 이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그다음 국회에서 증언할 때 그리고 김병주 TV에 나왔을 때 그리고 변론 절차에서 증언할 때도 계속 말이 바뀌었는데 최종적으로 한 말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워딩을 그렇게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그대로 결정문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썼는데 그때 이 인원이 이제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아마 형사법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아마 그렇게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위치 추적 부분도 그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결국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변론 절차에서 그 위치 추적 동태 파악의 목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거의 자백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 홍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라고 한 것이 결국은 그 방첩사하고 그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에서 그런 그 이 위치 추적 내지는 체포 명단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체포 지시에 관여했다라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국회에서 이제 내란죄 철회 부분이 동일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 문제도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것은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 설명한 것이 맞고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란죄 부분이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체포 지시라든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점이라든지 국회 봉쇄의 목적으로 개헌권을 보냈냐. 그래서 국회를 둘러싼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 즉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만약에 뺀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고 근데 국회 재의결을 안 거쳤으면 각하냐 그게 아니고 국회 재의결을 안 거쳤으니까 철회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서 내란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즉 형법을 적용해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거냐 아니면 헌법이나 다른 개헌법 등을 적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권력분리 위반 뭐 사법부 독립 뭐 이런 식으로 뭐 혹은 국회의 권한 침해 뭐 상권분립 위배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정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내든 간에 그것에 구속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 점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인데요.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
검찰 조사를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 이 부분도 쟁점이 됐는데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좀 보충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보충 의견에서 이제 그 두 분의 이미선과 그 김형두 재판관은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징계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사 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러한 그 전문 법칙, 그러니까 전문 증거란 전문 법칙이라는 전문 증거란 말이 참 어려운데요. 네. 이 전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형사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법관에게 직접 말을 하면 이건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간접적인 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A가 어떤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될 때 A가 어떤 말을 한 거를 B가 들었을 때 B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A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네. 혹은 A가 어떤 검찰에서 조사받아가지고 A가 한 말을 서류에 기재한 뭐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A의 말을 직접 우리가 법관이 듣는 게 아니고 A가 한 말을 서류로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문이라고 하고요. 네. 이러한 전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에서 들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은 결국은 왜곡될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형사법정에서는 이러한 그 전문 증거를 그 증거로 채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범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당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의 대리인 측에서 이 점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쓰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그 점이 이제 쟁점이 돼서 지금 그 보충 의견이 2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그러한 그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 법칙을 상당히 완화해서 쓸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피의자 그 신문 조서처럼 다룰 수는 없고 공범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진술 조서 일반적인 진술 조서처럼 다뤄서 특별히 어떤 뭐 변호인의 입회하에서 작성한다든지 혹은 영상 녹화가 돼 있다든지 등등의 네. 그러한 요건을 갖추면은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그 국회의 그 회의록을 증거로 쓰는 것 좀 제한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휘둘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에서 상당히 왜곡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해야 된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의 이견이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한 가지도 수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하 이유를 6가지를 뭐 들었지만 그 6가지 사유에 대해서 전부 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계엄 선포의 어떤 특히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했고, 그리고 어떤 그 체포 지시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계엄 해제 요구한 그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즉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네. 그러한 그 곽종무 특정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결정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을 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 파면할 만큼 중대한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한 국민의 네네. 그런 신임을 이제 저버렸다 네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대한 국민은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날 제정되고 뭐
8차에 거쳐 개정된 그런 헌법을 이제 개정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대한국민은 그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에 우리 대한제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국민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국민은 헌법 제정 권력자이자 개정 권력자가 바로 대한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헌법 제정 권력자는 그 주권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권자가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응하는 측면에서 특히 그냥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국민은이라고 서술한 부분은 이러한 점을 좀 더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이다. 이 헌법은 대한국민인 주권자가 만들고 개정한 것이다. 그 뜻에 따른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이었지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낭독하면서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보면서 질책한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그런 극단적인 어떤 대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러한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선택했는데 이러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잘못된 선택이 이르게 된 상황 자체에는 공감한다라고 하는 앞에 이제 어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에 약간 모순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모순되는 거는 아닌데요. 다만 그럴 때 그 윤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주 그 엄중한 요건하에서 해야 될 거를 잘못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러한 그 대치 상황은 양측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관여과 자제로 어떤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7일 월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